세 번째 모의고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들아, 먼저 오늘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방법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하고 왜 이걸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 두 번의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관찰한 결과는 45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실제로 풀어서 맞추고 있는지 틀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안에 푸는 것에 더 중요도를 둬서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이해하려면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진짜 푼 문제를 틀리고 맞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 그래서 화작 먼저 풀고 문학 풀고 독서를 푸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과학기술 지문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일단 두 지문 정도는 버려버리고 나머지 37문제를 다 맞추는 시험을 한번 봐보자. 그러면 37문제를 내가 풀었을 때 3개가 틀리고 4개가 틀리고 5개가 틀린다면 그 부분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그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내가 37문제를 모두 다 맞게 되면 8문제를 한 문제도 못 맞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2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먼저 82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37문제를 명확하게 푸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3월달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잡았다면 이 전략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아까 어떤 친구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간이 좀 남은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남게 되면 이제 그때는 그 뒤에 있는 지문도 도전해 보는 거지. 결과적으로 앞부분에 37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어영부영 찍는 건 의미가 없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연습해 보자는 얘기고, 저도 해설 강의를 할 때 두 지문을 뺀 나머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단톡방에서 열어놔서 봐서 알겠지만 내가 독서 해설 지문 올려놨어. 그래서 그 두 지문에 해당하는 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한번 읽어보고, 내 말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해설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두 지문은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제가 3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그 고난도 지문 분석이라는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킬러 지문만 묶어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 전까지는 37문제를 맞추는 훈련을 합시다. 알겠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1회, 2회 모의고사 볼 때보다 이렇게 푸니까 훨씬 더 좀 꼼꼼하게 풀고 있고 실수를 좀 덜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그렇게 풀고 있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코칭할 때 이야기 나눠서 또 고쳐가자고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문학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문학부터. 자, 고전소설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피시냐면 뭐죠? 여기요. 18번부터 시작하는 지문. 자, 얘들아, 고전소설에서 약속하는 루틴 하나만. 자, 고전소설 2가지 루틴 꼭 지키자. 무조건 이건 지켜야 돼. 첫 번째 뭐부터 읽는다? 보기부터 읽는다. 두 번째, 얘들아, 15줄 안에는 뭘로 표시하면서 읽는다? 알파벳으로 표시하면서 읽는다. 돼 있나 보세요. 자, 이게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약속인 거야. 자, 보기를 잘 들어야 돼. 쌤 말. 고전소설이나 문학 부분에서 나오는 보기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 놓은 상태로 지문으로 가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두 번째, 15줄까지 A, B, C, D 이렇게 알파벳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안 한 거야. 내 말 이해돼? 이걸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오늘처럼 지문이 조금 수월한 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지문이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 쉬운 지문이 나올 때부터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봐봐요. 보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적전에는 하나의 문제 사항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구조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 밑줄 치고 1번,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밑줄 치고 2번,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밑줄 치고 3번, 공간적 배경을 확장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킨다 밑줄 치고 4번이요. 자,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네 가지가 왼쪽 지문에 다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걸 천천히 밑줄 치고 표시해 놨으면 되는 거야.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해하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대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은 무슨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나와? 그럼 그 문제 상황이 뭐 되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 봐. 맞죠? 자, 요 정도만 정리하고 읽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지문으로 갑니다. 읽는 거 보세요. 혼례를 마친 후 A는 B와 함께 C를 모시고, 전 이렇게 읽었다고요. 내가 말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부터 최척은 A고, 아내는 B고, 장모는 C입니다. 아시겠죠? A가 B와 함께 C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 후 하인이 기뻐했다. 하인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지?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을 온 B는, 그죠? 아내가 뭘로 바뀌었죠? 오경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B는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복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즉 A겠죠?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성의와 예의를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거라고 칭찬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B가 결혼했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B가 시집 식구들을 잘 챙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최적이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제사에 접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문제사항 나옵니다. 뭐죠? 자식이 없는 거죠. 첫 번째 문제사항 뭐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보기에서 읽었죠?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해결이 된다. 맞나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상황이 뭐였던 거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측부부 염려했죠?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부처께 기도 올렸죠? 다음에 가보면 정월초하루에 만복사에 올라 기도했는데 장욕금불이 비의 꿈에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해결됐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복이 보세요. 신이한 존재죠? 이제 이해돼? 복이 순서대로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이 왜 읽었지? 이거 집어넣으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식이 없는 문제사항을 신이한 존재가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복사 부처다. 정성가상해서 산해해 줄 테니까 잘 키우래요. 그런데 특이한 뭐가 있대요, 여러분? 징표가 있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복이 보세요. 특이한 증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출제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두철미하게 쓴다고. 내 말 이해됩니까? 다시 앞으로 지문 오세요. 오경은 그달에 바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붉은 점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최측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대? 몽석이라고 했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인물관계 파악에 집중하셨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의 인물 누구죠? 최척과 오경이죠. 얘네를 중심으로 이제 읽으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이 소설은 이 두 명만 중심으로 읽으면 돼 라는 걸 15줄 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고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뜨는 밤에 아내 곁에 피리를 불었습니다. 일찍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닷이 환하게 비치고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 옷에 떨어지고 그윽한 향기가 꽃끝에 스며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경이 뭐 되고 있죠? 묘사되고 있죠. 자, 이렇게 꼼꼼히 읽는지를 보고 싶어서 만드는 문제. 이게 18번에 그래서 4번이 답이 됐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그냥 대충 읽는지 제대로 읽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얘들아 선생님 들어볼래? 전체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얘 지금 나중에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 장면 묘사나 피리 부는 거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일부러 이 부분에서 선택지를 내는 거야. 왜 내? 꼼꼼하게 읽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소를 꼼꼼하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18번에 4번이 답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그 중략 줄거리 위에 줄 보세요. 중략 줄거리 위에 줄. 자, 미주치입니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19번에 3번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보이시죠? 결혼 전에 알고 잊지 못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게요. 두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요 사건, 즉
중략줄거리 앞부분에, 아니 중략줄거리 뒷부분에 나오는 진짜 중요한 사건과 관계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됩니까? 출제자는 고전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읽을 때 반드시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 이런 것들. 이해되셨죠? 거기다 팁 하나 써볼게. 거기다 쓰세요. 그러나, 반면, 쓰세요. 그러나, 반면, 크게 써놔, 제발. 자, 그리고 선생님 봐, 얘들아.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읽을 때, 그러나, 반면 같이 역접적 속사 있지. 이야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조금 전에도 아내가 이렇게 시 잘 듣는지 알았대, 몰랐대? 몰랐단 얘기지. 이해돼, 얘들아? 시 쫙 지어놓은 다음에 뭐라고 해? 뒤에 보니까 최척은 이렇게 시를 잘 짓는지 이 아내가 있는지 몰랐다 이랬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 굳이 접속사를 넣자면, 그러나 최척은 결혼 전에 아내가 이렇게 시를 잘 짓는 사람이지 몰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런 식으로 이야기가 획 바뀌는 부분이 있지, 채연아. 요런 걸 출제자가 무지막지하게 좋아해. 내 말 이해돼? 그 지문 읽다가 얘들아 이건 버릇처럼 만들어 놔야 돼. 버릇처럼. 그러나 반면 이런 거 있잖아. 접속사가 딱 나오잖아. 이런 전환 접속사 나오잖아. 역접속사 무조건 밑줄 쳐놔. 내 말 이해되지? 이건 무조건 써먹는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나온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 이거 꼭 이용해 먹으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략줄거리가 나오고요. 필이 불었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좋은 문제 하나만 챙겨봅시다. 일단 21번 문제 잠깐만 챙겨볼게요. 21번이 5번이 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5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5번 선택지 한번 봐봐.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끊어봐. 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과 끊어봐. 눈물이 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끊어봐.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를 분명히 반영했죠. 첫 번째 줄 보세요.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왼쪽에 보면, 자, 왼쪽 바로 보세요. 왼 위에 끝에서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면 서로를 잘 봐야 돼. 놀라 서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에 뒹굴었다. 이 부분 찾으셨죠? 됐죠, 여러분? 그럼 왜 뒹구른 거죠? 남편 만났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남편 만나 기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게 틀렸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출제자는 이걸 어떻게 노렸냐면 끝에서 여러분 지문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산속에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이 어찌 되었소? 날이 어두워 배에 오르는데 정신이 없어서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뭐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요 대목을 지금 선택지 5번에서 끌고 들어간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런데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대화를 나누기 전 사건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사건 전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 5번 선택지 쓰세요. 사건의 전후 관계 파악 쓰세요, 제발. 크게 써. 사건의 전후 관계 파악. 5번 선택지에다 크게 씁니다. 소설 문제는 얘들아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알겠지? 요 대목 여러분들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됐나요? 뭐 20번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고전소설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뒷장 넘겨봐. 자, 이번엔 고전 시간인데, 자, 요 얘기는 조금 하고 갈게. 고전 시간은 여러분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수특부터 시작해서 EBS 반영 교재가 나올 텐데 수특에 나오는 고전 시가가 올해 수능에서 출제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교재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씹어먹을 거기 때문에 작품 자체를 모른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여러분? 작품 정리 다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떤 친구가 저한테 코칭 시간에 요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고전 시가를, 근데 이건 있어야 돼. 고전 시가를 기본적으로 읽는 법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특에 나오는 지문 자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두 작품이 묶이면 하나는 수특에서 나오는 거고 수완이나 EBS 나오는 거, 하나는 그것과 유사한 작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고전 시가를 읽는 법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 맞니 얘들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전 시가 읽는 법 강의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프린트까지. 그 강의를 만약에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제발 부탁하는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전 시가 정리했는지 한번 여쭤볼 거니까 개인적으로 20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프린트 기억나시죠? 고전 시가 읽는 거 준 거 알잖아. 그지? 그거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동영상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끝나고 오셔서 동영상 보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고전 시가 읽는 법에 대해서 아직 미숙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셨나요? 그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얘들아 24번하고 26번하고 두 가지 지문 나와 있는데 가나는 24번이고 다는 26번 아니 맞니 얘들아? 그러면 먼저 뭐부터 읽어야 돼? 당연히 24번부터 읽어야 되겠지. 맞네 얘들아? 그런데 이렇게 가와 나가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게 나오면 이거는 얘들아 쌤 보자. 두 지문의 공통점과 뭘 묻겠다는 거니? 차이점 묻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반드시 정리하고 가란 얘기야. 이해됐지 얘들아? 보기 읽는 거 봐봐. 자, 그리고 얘들아 고전소설,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보기 읽는 법도 굳이 말하자면 보기에는 얘들아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걸까? 추상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뭘 찾으라고? 추상어. 뭘 말하는 거냐면 보기에는 주제가 써 있고 지문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자연물이 써 있는 거야. 다시 말을 해볼게. 우리가 작가인데 어떤 작가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 싶어. 근데 이 주제는 얘들아 무엇을 표현하는 게 주제냐면 문학은 다 정서를 표현하는 게 주제란 말이야. 그럼 정서는 절대로 추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지문에다가 뭘 써? 구체적인 자연물을 이용한다 이 얘기야. 구체적인 표현 기법을 이용한다 이런 말이야. 그럼 구체적인 표현 기법이나 자연물을 알고 있으면 무엇을 파악하기 좋아? 정서를 파악하기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전시가 읽는 법에서 네 가지 정서로 고전시가는 국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영상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처음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 쳐다보지 마세요. 우아미, 비장미, 숭고미, 골개미에서 네 가지 미적 범주 안에 자연물을 알려드렸잖아. 그걸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지문 자체를 파악하는 게 너무 수월해진다고.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 도산 12곡의 강호는 강호 동그라미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 이상적 동그라미. 얘들아 이상적 어떻게 생겼니? 가끔 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애들 있어. 자, 그럼 얘들아 결과적으로 도산 12곡에 나오는 자연은 이상적인 곳이다 이 얘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얘들아? 그러면 자 봐봐. 가에 나오는 자연은 이상적인 공간이야. 됐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지수성가에서 강호도 동그라미죠?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자연의 가치 새롭게 발견 밑줄 쫙 칠까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수정가라는 작품 속에서 나오는 자연은 어떤 뜻이죠?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도산 12곡에서 자연은 뭐죠? 이상적 공간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써볼게. 자, 가의 자연은 이상적 공간인데 나의 자연은 뭐냐면 이 자연의 무엇을 발견하는 거라고?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 두 자연은 다른 거야. 하나는 이상적 공간이고 하나는 이 자연의 가치를 알았어 몰랐어? 몰랐는데 그 자연의 가치를 뭐 했다고? 발견했다고. 이게 써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지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걸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읽어야 돼 보기를. 우리 서론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것처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눈으로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건 훈련이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우리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이렇게 훈련할 건데 이 훈련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여러분? 자, 그 뒤에 보세요.
도산 12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의를 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끊어보세요. 그럼 자연과 뭐 됐대요? 하나 됐대요. 그럼 여러분 왜 자연과 하나 됐을까? 자연이 뭐니까? 이상적인 공간이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해 자연의 가치를 뭐 하려고 했다? 확인하려고 했다. 왜 확인해야 돼? 자연의 가치를 뭐 해야 되니까? 발견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는 이상향, 하나는 가치 발견. 됐나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여기 써놓은 단어들 중에 구체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학 보기는 다 추상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를 읽는데 가시 가봐. 자, 이제부터 읽는 법 요령 알려줄게요. 쌤 보세요, 여러분. 읽는 요령. 자, 쌤 봐.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어. 모르는 단어가 나온 거야. 다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는 단어만 조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조합해볼게. 가부터 읽는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초야 우생의 초자에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무슨 초자예요? 불초자죠? 이것도 모르면 안 돼. 그런데 이 초야 우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기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몰랐던 친구는 그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풀초자니까 상효로 바꿔봐. 자연이죠. 자연이 이런들 어떠할까? 하물며 천석고왕, 여러분들 천석고왕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프린트에 나와요. 천석고왕과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 연하, 고질이라고 했어요. 프린트에 나와요. 동영상에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천석고왕 연하고질 다른 말로 뭐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다 이 얘기야. 하여튼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할까? 그럼 얘들아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좋아한다 이 얘기죠? 느낌 오세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풍자 동그라미 월자 동그라미 벗 동그라미. 그럼 풍자 월자 상효로 바꿔봐. 자연을 벗삼는다고요. 연하는 안개와 노을인데 거기까지 몰랐어도 풍월이란 단어만 알아도 되잖아. 맞니 얘들아? 왜? 왼쪽과 오른쪽에 무슨 구조가 똑같아? 문장 구조가 똑같지. 문장 구조가 똑같으면 뭐도 똑같다? 의미도 같다. 이해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자, 계속 태평성대의 병 없이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라는 건 뭐만 없고 싶다? 허물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계속 춘풍의 화만산하고 산자 동그라미 추야의 월만대라 월자 동그라미 산하고 월자 상효로 바꿔요. 자연 사시가항이 사람과 한 가지라 흥에다 동그라미 사람과 한 가지라 밑줄. 그럼 얘들아 자연의 흥치가 무엇과 똑같다? 사람과 같다. 칠판 보세요 여러분. 자연과 하나 됐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뭘 쓰는 게 아니라고. 내 말 이해됐지 얘들아?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 게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근데 알고 있는 단어가 많으면 당연히 뭐 할까? 유리하겠지. 훨씬 더 자세히 이해하겠지. 맞니 얘들아? 근데 수능은 자세히 이해한 것까지 안 물어봐.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하물며 어학 연비 우녀 청광이야. 얘들아 이게 대자연의 조화와 이치란 뜻이거든. 쌤 봐봐. 이거 알았던 사람 흔들어봐.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럼 2023년 수능에서 만약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안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필요 있다? 없어요. 뭐야? 어느 끝이 있으리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산과 달이 뭐다? 사람과 한 가지라. 어느 끝이 있으리?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자연과 내가 하나 됐다. 그것의 끝이 어디 있으리? 그럼 나는 지금 너무너무 뭐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도 충분하다 고전 시간은.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하나 더 팁을 받았지. 뭐 받았어? 수특과 수안에서 낼게. 이해돼? 그거 씹어먹고 들어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러니까 고전 시간 걱정하지 말라고. 대신 읽는 법에 해당하는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 프린트는 반드시 니네 걸로 만들어야 돼.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없이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지수정가 한번 볼까요? 자, 지정 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지정가 보기 전에 자연에 뭘 발견한다고?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가치. 맞지? 몰랐던 가치를 발견하는 거야. 산과 풍수설에 산의 동그라미 동구못이 좋다 할세. 그럼 산에다가 상효로 바꿔봐. 자연이지? 그럼 일단 산에다가 못 짓는다는 얘기야. 집 짓는다는 거야. 그럼 산에다가 집 짓는 게 풍수설이라는 게 뭐냐? 풍수지리 얘기하는 거거든.
풍수지리에 좋다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근데 그거 몰라도 내 그냥 산에다가 뭐 짓는다고? 집 짓는다고. 10년을 경영해서 한 땅을 얻으니 한 땅 동그라미. 그럼 한 땅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자연이겠죠. 맞나요? 자, 계속 갑니다. 형세는 좁고 굵고 암석은 많고 많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좁은 데다가 뭐가 많어? 돌이 너무 많대. 맞습니까, 여러분? 자, 쌤 봅시다. 자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뭐 나올까? 자연에서 놓친 가치 발견하겠지. 자, 갑니다. 뭐라고 돼 있나? 옛길을 세려내고 끊고, 연못을 파서 끊고, 활수를 끌어들여 끊고, 가는 곳을 머물게 하니 끊고, 맑은 거울 티 없이 산 그림자 잠겨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얘들아, 형세가 좁고 암석이 많은 이곳에 길을 내고 연못을 파서 활수, 물을 끌어들였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 천고의 황무지를, 그렇지, 좀 전에는 얘들아 여기가 뭐 같았어? 황무지 같았어.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의 진면목을, 밑줄칩니다. 진면목을 내가 혼자 알았노라. 나왔네 주제. 맞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을 여기를 다 뭐라고 불렀어? 황무지라고 불렀다고. 야, 여기 이런 쓸데없는 땅을 뭐다로 샀어? 내 말 이해돼? 그런데 나는 이 땅에 뭐를 알아봤다? 진면목을 알아봤다. 이 땅에 새로운 뭐를 발견했다? 가치를 발견했다. 그럼 여러분, 뒤에 옆에 있는 문제를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서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작업을 했어야 되냐면 요 대목이 복이랑 연결되는지를 찾았는지 봐야 돼. 내 말 이해돼? 요 대목이 복이랑 연결되었는지를 봐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서 나아지문은 자연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치라고 써 있잖아. 그럼 화자가 발견한 가치가 바로 요 얘기인 거야 지금. 이해되셨어요? 개념 잡혀? 응? 자, 그 다음 봐봐. 뭐라고 돼 있나? 처음에 인의 뜻은 또 머물게 할 뿐이니 이제와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이제 아시겠어요? 다 좋다고. 알고 보니까 여기는 황무지가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 데인 거야. 이해되세요? 자, 계속 갑니다. 백석은 치치하여 은도로 새겨있고. 얘들아, 백석은 치치하여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치가 무슨 치자 같아? 이게 이빨 치자야. 그럼 물어볼게. 하얀 돌이 치치했다는 건 뭐냐면 이빨처럼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물어볼게. 이거 주석 달렸어, 안 달렸어? 안 달렸지. 몰라도 된다는 거야. 수능 시험장에서는 주석을 안 달아놓았다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거 몰라도 돼. 나 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주석 안 달아놓은 거야. 쌩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몰라도 그 다음 보세요. 백석은 치차에 은도도 새겨있고 모르니까 이렇게 읽을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병류는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도 모르겠어. 근데 뜻은 알겠지? 무슨 법이야? 직유법이지. 비유적 표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쌤 보자. 추측해봐. 자연이 뭐하다는 얘기일까? 아름답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봐. 첩첩한 산들은 나왔다 얘들아. 첩첩한 산들은 좌우에 병풍이요 빽빽한 소나무는 전후에 울타리다. 뭐하다는 얘기야? 아름답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구곡상하대 층층이 둘러있고 삼경송곡축 줄지어 버려있다. 몰라요. 하물며 구름벼락 높은 위에 노성에 용이 되어 구부려 누웠건을 몰라요. 운근을 베어내고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띠 풀고 지붕이고 자르지 않고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의의 와룡함인가? 주석 달아놨죠? 이건 넣어서 읽으라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현인의 은거한 거처다. 맞습니까?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위원의 그림인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 알겠다. 여기가 어디다? 무릉도원이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다 선생님 봅시다. 여기에 있는 가치를 새롭게 뭐 한 거죠? 발견한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뭐 가지고 썼어요? 칠판 봐. 이거 뭐 가지고 썼어요? 자연. 이거 뭐 가지고 썼어요? 자연. 대상을 가지고 썼지요? 맞나요? 그러면 당연히 22번은 1번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먹으라고 준 거죠? 근데 왜 안 드시냐고요? 도대체 왜 안 드십니까? 자, 물어볼게요. 보기를 대충 읽으니까 틀리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
너희들한테는 자, 잘 들어. 오늘 제목을 뭐라고 써놨어? 망상에서 벗어나기라고 써있잖아, 얘들아. 망상이 뭐야, 망상? 망상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지 않고 느끼는 대로 보는 거야. 어떤 단어를 내가 느끼는 대로 보게 되면 망상이 일어나. 왜 그럴까? 편견이 있기 때문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 그러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정서가 발동이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얘가 잘 들어봐. 우리는 빨간색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붉은 악마가 떠오르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떠오른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빨갱이라서 공산주의가 떠오른다고 해보자. 그럼 물어볼게. 음료수를 나눠 처먹어. 자, 그럼 봐봐. 까먹었잖아. 뭐지? 그 붉은 악마를 떠올리면 빨간색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똑같이 빨간색을 봐도 있잖아. 망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려면, 벗어나려면 뭐가 주는 대로 읽어야 돼? 보기가 주는 대로 읽으라고 주는 거야, 얘들아. 문학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거든. 어떻게 읽어야 돼? 보기에서 읽어야 돼. 보기에서. 이대로만 읽어야 돼. 이대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이따가 최명희 선생님, 최명희 선생님 글 나오지. 혼불이라는 작가 최명희 알지? 너희들 좀 전에 읽었잖아. 오동나무 나오는 거. 아예 넘기지 말고. 그지? 그 작품이 수특과 수원에 반영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수특과 수원에 안 나왔던 지문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4세트를 주잖아. 4세트 중에 고전시가 한 지문, 현대시 한 지문, 고전소설 이렇게 3세트를 보통 반영을 하거든. 이해돼? 일반적으로 현대소를 반영을 안 해. 왜 반영을 안 할까? 너희들 독서 능력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너희들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렇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물론 최명희 선생님이 전주 출신 작가인 건 알지? 최명희 선생님이 쓰다가 완결하지 못하고 미완인 상태로 돌아가신 소설 제목이 뭐야? 혼불이잖아, 혼불.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 한번 손 들어봐. 전주 한옥마을 가본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자, 전주 한옥마을 안 가본 사람 없어. 여기 앉아봐. 앉아보란다. 내려봐. 전주 한옥마을 다 갔다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근데 왜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최명희 문학관은 안 들어가 봤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가서 옥수수만 먹다 온 거예요, 지금. 거기 가시면 최명희 문학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최명희 선생님 무슨 글 남겼나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좀. 자부심을 가져, 이 전라도 주민들아. 전북에서 얼마나 유능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최명희 선생님의 혼불이라는 최명희 선생님의 글이 나왔는데 수특과 수완에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애들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설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설인 거야, 너희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 망상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지문인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드시 주어진 대로 읽어야 돼, 문학은. 이해됐지? 자, 그럼 한 번만 더 들어봐. 그래서 요 가하고 나에서 22번에 1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고 24번이 22번에 1번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알려주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23번으로 가봐. 천석고왕 끊어.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 이거 먹으라고 준 거죠. 먹으라고 줬잖아요, 지금. 그죠? 드시라고 줬죠? 그죠? 보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상향이라고 써있죠? 언제 다다르지 못했다고 써있어요? 이건 드시라고 준 거예요. 물어볼게. 고전시가 궁금한 거야? 보기 분석 궁금한 거야? 보기 분석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언제까지 작품 보고 풀 거야? 작품 보고 풀면 망상이 일어난다니까.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작품에 대한 해설을 정말 잘해주고 싶어도 주저주저 하는 거야. 이거 진심이야, 진심. 너희들 그래서 문학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혼자 풀면 안 되는 거야. 왜? 문학 수업을 들었으니까. 문학이 아니에요, 수능은. 아시겠습니까? 다 뭐지? 다 비문학이야, 다. 100% 다 비문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훈아? 응? 알겠니? 응. 아직도 일본에서 못 돌아온 거야? 한국어가 지금 안 들려요. 자꾸 일본어만 귀에 맴맴 돌고 그래요? 어? 조또 이런 것만 들려요. 조또. 나 옛날에 조또 일본 말인지 몰랐어, 조또가. 근데 조또가 그게 저거지. 잠시만이라는 뜻이라며. 조또. 조또. 그지? 선생님 보고 하면 죽어요.
자, 어찌됐건 24번이 그래서 3번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진짜 너희들한테 이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데 고전 시간은 수특에 나왔잖아. 자, 근데 김훈 선생님의 글이 26번이죠. 요게 진짜 독해력인지 보는 거야. 자, 쌤 봐. 속으로 대답해. 김훈 선생님의 수필 나왔지, 지금. 김훈이 뭐 썼어? 카레 노래. 미안. 김훈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알겠지?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작가야. 알았지? 김훈의 겸재의 빛이라고 썼잖아. 김훈 선생님 이거 너희들 문제 푸느라고 작가가 누군지도 몰랐지? 그럼 얘들아, 거기 도산 12공 누가 썼나 봐봐. 작가 이름 한번 봐봐. 이황이야, 이황. 근데 이황 알아 몰라?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야. 그지? 근데 작가 이름 본 적도 없지? 왜 문제 풀기 바빠서? 그렇게 하면 돼.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는데 설마 작가 이름을 물어보겠어? 근데 이 김훈 선생님의 겸재의 빛이라는 이 글을 이해했다면 진짜 잘 읽은 거야. 이해돼? 요거 한번 이해해봐. 자, 보기 한번 봐봐. 일단 보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엔 자리를 옮겨가며 밑줄 자신이 생각한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했다. 그럼 얘들아, 겸재는 그림을 그릴 때 뭘 표현했다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지훈이하고 민이 대견해. 선생님이 아까 핀잔 줬는데 여행 갔다가 이렇게 와서 수업 듣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다음 주부터 오고 싶었겠지만 이렇게 딱 와서 약속 지키려고 온 게 너무 대견해. 응? 근데 왔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 거야. 민이 장님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딜 꼬라봐. 선생님한테. 어딜 꼬라봐. 그래서 자, 집중해서 봐봐.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 밑줄, 회화의 구도성의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 밑줄.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겸재는 재구성했지? 맞니, 얘들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지? 왜? 이 재구성돼야지만 무엇을 표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자. 우리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조금 메롱이야, 상태가. 너희들이 메롱일 때마다 선생님이 시간을 5분씩 추가할게. 1시 5분, 1시 10분, 1시 15분 이렇게. 알았지? 재구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 보기인데 그대로 읽어봐. 재구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또 효주 너 마스크 속에서 욕하는 거 다 보여. 죽으려고 저기. 뭐라고? 뭐 구성하는 거로? 의미. 맞지?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재구성 어떻게 생겼어? 의미 어떻게 생겼어? 모르지? 무조건 보기는 추상어 게임이라니까. 얘는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그림을 그린다는 건 단순히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거야? 자기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다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 돌을 그렸어. 그대로 그리는 거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의미를 표현해서 그리는 거야? 의미 표현해서 그린다고. 이 독해가 되는지를 묻는 거야. 다시 위에 줄 다시 봐.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신의 생각하는 구도와 풍경을 재구성합니다. 한 폭의 그림 속에 물과 바다, 하늘과 땅,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자. 이제 이 지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사실대로 표현하는 게 그림이 아니야. 맞니, 얘들아? 뭘 표현하는 게 그림이야? 의미를 표현하는 게 그림이야. 맞지? 자, 그럼 그 상태로 이제 지문을 간다. 읽어볼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봐.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초로라는 단어에 주석 안 달려있지?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냥 어느 가을날 이러면 된다는 거야. 초로는 뭐냐면 초로잖아. 너는 선생님 봐봐. 기초지, 기초. 초자지, 초자. 이 초자야. 기초할 때 초자야. 이해돼? 로는 늙을 로. 그러니까 늙기를 시작했다. 50대를 얘기하는 거야. 50대. 왜 날 봐? 나 20대야, 이 새끼야. 60대, 5, 60대를 얘기하는 거, 5, 60대.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요 선생님이 언제 이 글을 쓰신 거야?
5, 60대에 쓰셨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안 내잖아, 시험 문제. 왜? 주석 안 달아놨으니까. 쌩 까는 거야. 내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가 동해안에 따라 내려가면서 승경하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향정, 청간정, 성류구를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그럼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화폭에 옮겼던 여기를 따라다녔다는 얘기지. 그럼 물어보자. 쌤 봐봐. 겸재가 이 그림 그렸다는 얘기지. 맞니 얘들아? 그럼 거기 가서 딱 보면 그게 그 그림대로 있을까? 그림대로 없을까? 없겠지. 그렇지. 왜? 겸재는 절대 사실적으로 안 그렸을 테니까. 근데 물어볼게. 아까 읽을 때 이거 하나도 안 들어오지 눈에. 이게 지금 독해력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야. 알겠니? 뒤에 봐봐. 망향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 지금의 근남면 산포리에 옮겨 세운 지 140년이 넘어 기성면 옛 망향의 자리로는 도로공사의 단해한 허리가 잘려나갔고 바닷물의 단해 끝으로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에 시멘트로 칠갑이 되어 있었다. 정자터는 사방이 깎여져 있었고 화폭 속에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댐으로 변해 있었다. 그럼 일단 물어보자. 옛날에 그 망향정이라는 정자를 조선시대에 지었을 거 아니니, 그치? 근데 그걸 지금 현대인들이 다 뭐 했다? 이렇게 파헤쳐 놨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래서 어쩌라고? 마음의 고로들도 그곳에서 들어서 있는 정자를 본 일이 없었고,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전해오는 구전의 흙더미로 망향정 예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고로라는 건 뭐냐? 이게 무슨 고자인지 알아? 옛고자지, 옛고자. 이게 무슨 노자야? 늙을 노자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을의 늙은이들. 이해돼? 그러니까 왜 날 보고 자꾸 실실 쪼개? 마을의 늙은이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직접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왜 그럴까 얘들아? 선생님 봐봐. 조선시대에 지은 건데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봐. 이해돼? 우리 할아버지 아무리 나이 많이 드셨어도 1900년대 이후에 태어났을 거 아니오. 이해돼? 다시 봐. 마을의 고로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이 없고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로부터 전해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향정 예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러면 겸재의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망향정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됐니? 자, 근데 쌤 보자. 여기까지는 보기랑 별로 관계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이거 없는 거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중략 다음부터거든. 근데 어찌됐건 읽어볼게.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의 옛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이걸 이해했냐고 내 말은. 물어보자. 얘들아 망향정 보고 싶었는데 망향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허전해 안 허전해? 허전해야 되잖아. 좀 허무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봐. 빕스에 샐러드 바 가자. 빕스 가가지고 우리 고기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빕스에 딱 갔는데 채식 뷔페야. 허전하잖아. 미안해. 근데 허전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 허전하지 않았다고. 자, 쌤 봐. 추측해봐. 왜 허전하지 않았을까? 그럼 겸재의 그림 속에 있는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이해돼?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 왜 그런가? 잘 봐.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왜? 다르니까.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왜? 다르니까. 자, 겸재가 그렸던 정자는 사실적인 정자가 아니라고. 자기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그린 정자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그 정자가 있겠거니 하고 가보면 그 정자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게 독해야. 이게. 이 훈련을 해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 고수일수록 비문학은 진짜 기가 막히게 답이 나오는데 고수들은 문학이 찝찝해. 그럼 속으로 너희들이 또 착각할 수 있어. 선생님 저도 찝찝해요. 선생님 저도 문학을 풀 때 그렇게 찝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문학도 찝찝해. 그래서 우린 고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틀릴 게 없는 애들이 90점 넘어가는 애들이 거기서부터 문학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독해훈련을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맨날 느낌으로 풀어 제꼈으니 따뜻해요 막 이지랄하고 풀었으니 운 좋으면 막 컨디션 좋으면 막 100점 맞고 컨디션 나쁘면 90점 맞고 그럼 저거 편의점 가가지고 컨디션 한 병 먹고 가면은 뭐 100점 맞는 거야? 미안해. 표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서워 좀.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그 다음 봐.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어떤 정자야? 눈에 보이는 정자, 사실적인 정자. 이런 사람에게 풍경 전체 속에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자, 이제 이 문장 해석하셨어요? 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물어보자. 상징이란 말을 보기에 있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지? 의미가 되죠. 결과적으로 의미는 뭐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걸 보러 간 애들은 이해돼? 그 정자의 의미를 볼 수 없다고. 내 말 알아듣겠니?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그 중략 다음 보자.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봐봐.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지 않지. 왜? 사실적인 게 아니니까.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뭘 그린다고?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고. 해석되세요 이제? 이제 해석되세요 여러분? 먼 것들의 원근상 거리에 의해 격리된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겸재의 화폭 속의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관련된 것들, 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것들은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된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그럼 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뭘까? 의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겸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는 무엇을 담고 싶어서 그린 거라고? 의미를 담고 싶어서 그렸다고. 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학원에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하나학원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쳐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학원 간판을 크게 그릴 거란 말이야. 왜?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원근이 깨졌다고. 내 말 이해돼? 멀리 있는 사물은 원래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걸 크게 그려야 되잖아. 근데 나는 저 사물이 긍정적이야. 그럼 그 사물을 크게 그리겠지. 이해돼? 난 이 사물이 부정적이야. 그럼 이 사물은 작게 그리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게 바로 겸재의 그림이라고. 그러므로 겸재의 그림 속에 나오는 정자를 보기 위해서 정자를 찾아갔다면 너희들은 그 정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해돼요? 요렇게 쓴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이거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26번 근거로. 26번을 지문에다가 때려 넣은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해 가셨어요? 아시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는 겁니다. 네, 뒤로 넘겨봐요. 자, 이제 현대소설 연습 나왔다. 땡큐. 현대소설입니다. 30번 먼저 읽어야 되죠? 맞나요? 이게 얘들아, 그 최명훈 선생님이 쓰러지는 빛이잖아. 이게 신춘문예 당선 작품이거든. 그래서 최명훈 선생님이 이걸로 등단하셨어요. 요 소설로 등단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배경이 어디야? 전주죠. 읽었는데도 몰라요. 거기 전주라고 써 있어요. 전주라고 써 있어요. 알죠? 그 전주가 아닐 거야. 우리가 아는 전주가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게 그 전주예요. 아시겠어요? 자, 최명훈 선생님 글 읽기 전에 30번 갑니다. 30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끊어. 지배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밑줄. 그럼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소재 뭐예요? 집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에 나오는 집은 그냥 집이에요? 정서예요? 정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 나오는 정서적 반응이 뭐하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봅시다, 여러분. 아빠가 어렸을 때 나 낳기 전에 기념으로 오동나무 하나 딱 꼽았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은 얘들아 무슨 집이 됐어요? 오동나무 집이 됐죠. 읽었잖아요. 맞습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근데 집이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어느 집으로 이사 갔어요? 길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갔죠. 녹슨 철문집. 맞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다르다고요. 이 소설 이렇게 썼어라고 첫 번째 줄에서 알려준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계속 볼게.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 외부의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을 쌓은 경험들은 동그라미, 현재 살고 있는 집 동그라미, 정서에 대한 형성에 영향을 주고 낯선 공간, 세모,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즉,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는 긍정이지만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는 부정이다. 읽어보면 나오겠죠.
쓰러지는 빚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봐봐. 주제 다 알려주잖아.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소설에서 우리 집 뭐 한다고요? 이사 간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하고 이사 갈 집하고 두 가지를 뭐 했다고요? 비교했다고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 똑같은 말 반복된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학에 나오는 보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게 독해력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 꼭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의 보기는 정말 정제되어 있고 정말 다듬어진 보기들인데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일반 모의고사에 나오는 보기들은 오려서 붙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고 먼저. 이해됐지? 자, 그럼 지문 가볼게.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문을 닫고 길거리에 리아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대요. 그 모양이 이만큼 서서 흔드는 버들나무 동그라미 빵 치세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나이트 불빛, 난간에 무슨 꽃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했대요.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좋은 곳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어머니의 동그라미 칠까요?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뭐라고?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벽오동집이 뭐예요? 오동나무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엄마야? 오동나무 엄마야. 오동나무 아주머니야. 왜? 우리 집에 뭐가 있어? 오동나무가 있거든. 이해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보자. 어떤 마을에 갔는데 오동나무 하나가 크게 있는 거야. 그럼 그 집 부르기 좋게 뭐라 그래? 그 오동나무 집 알지? 이러잖아. 요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해돼? 그 다음 봐.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 하늘 높이 자라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리 밑에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다. 거기다가 우리 집에 날아간 오동나무 동그라미,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이 불려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자라게 된 거야. 즉 우리 집에 있는 오동나무가 씨를 뿌리고 다닌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럼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이 됐겠니? 오동나무 마을이 된 거야. 오동나무 마을이. 너희들 혹시 알아? 우리 여학생들 그런 거 잘 들어본 적 없겠다 지금은. 옛날에는 아빠가 딸을 낳잖아? 그러면 마당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었대. 왜 오동나무를 심었냐면 그 오동나무가 나중에 자라면 내 딸이 시집갈 때 그걸로 가구해 주려고. 장롱해 주려고. 실제로 그랬대. 실제로. 그게 아빠의 사랑이지. 그지? 확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줘야 아빠가 아니고 아빠들은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그냥 나무 심고 돈 벌어오고 그러는 거야. 니들은 무시하고. 이 나쁜 딸년들아. 괜찮아.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 자, 봐봐. 오동나무 씨앗이 앞뒤집 떨어져 싹이 나고 바람 불려가는지 그보다 먼 건너집에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뭐라고? 벽오동촌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내가 속으로.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이 나고 작전에 친정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보이지? 전주래잖아. 아까는 안 봤지? 대충 읽는 거예요. 털을 잡은 바로 그곳은 천변. 동네 뒤쪽 산줄기 병풍처럼 둘러쳐져 앞쪽에 흰 모래, 둥근 자갈, 시냇물, 시장 가까운 10년 전 그때만 해도 한적하고 비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밑줄. 비난한 동네였을 것이다 밑줄. 얘들아 무슨 형이야? 추측형이지. 왜 추측형일까? 이거 소설 몇 인칭이야? 1인칭이니까. 1인칭인데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얘기니까 나는 본 적이 없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참 좋지 않을까? 나 같으면 내. 그 다음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울타리고 바꾸었고 운막처럼 나뭇가지 얽기설기 얽혔고 풍우나 피하자는 신용에 지은 집도 많았을 거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 6월이면 유백색 비단무늬 꽃, 그윽한 꽃,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한 나무를 구해서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 웃으셨던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는데 이듬해는 키가 넘더라. 해마다 이른범 어린아이 손바닥에 있던 잎사귀가 어느 결에 순수건만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 부채잎처럼 나부낀다.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오동나무 잎은 엄청 크다. 이만해. 그래서 부채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게. 참고로 알아나?
그 다음에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 우산만큼이나 넓어졌대요. 어찌됐건 얘들아 여기까지 선생님 보자.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집 무슨 집? 오동나무 집이었던 거야. 됐니?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갈게.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들어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 끄덕. 어머니는 고개가 무거웠다.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산마루절 저기 영익이 있을 거예요. 동편 깜박이는 불빛 무심한 듯 아니야. 승암사 중반산 그의 공부하는 데는 이쪽 여기서 안 보여.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 뚜렷한 그물 긋고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동생 영익이는 벌써 2년째 산속 절에서 사복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의 남동생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지금 사복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는 우울할 때가 많았어. 그저께 지부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잡았니? 이사 가는 거야 이제. 그럼 얘들아 긍정적인 장소였던 오동나무 집을 뭐하고? 뒤로 하고 이사를 가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이걸 만약에 독해했다면 진짜 잘한 거야. 내가 해놓고 점점점 물어볼게 얘들아. 이게 무슨 말 나왔을까? 미안해 이런 말들 나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아버지 돌아가셨지? 맞니? 그럼 집의 가장은 누구야? 영익이거든. 근데 영익이는 지금 뭐하고 있어?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지금 집 떠나가지고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이 지금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이사를 간대잖아. 그 그리운 집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영익이가 어때? 미안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소설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은 것의 차이인 거야.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써 있어? 내가 무슨 말을 이으려다가 산으로 올라갔대. 그때 영익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 흡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았대. 우리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에 나 있고 오래되고 낡아서 녹슨 철제였다. 거기다가 얘들아 틀어지기까지 한 거야. 그 밑에 줄 그리고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은 거야. 일부러 이렇게 썼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부정적인 공간인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봐봐. 우리들은 잘못 날아든 참새 같았다. 이해돼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참새라는 존재는 강인한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연약하잖아. 작은 거잖아. 결국은 자기네들이 참새 같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야? 이런 집으로밖에 이사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집은 우리한테 어울리는 집이야? 어울리지 않는 집이야? 어울리지 않는 집 같았다. 얘들아 이걸 우리는 독해라고 해요. 그런데 문학적 독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에 밑줄을 찍고 자꾸 뭘 쓰기 때문에 문학적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어진 보기의 자료만 가지고 해석하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이 소설 문제가 어렵다고 저는 솔직히 말해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학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렵게 낸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쌤 봅시다. 비문학은 점차 쉬워지고 있고 문학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수능이 점차적으로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 쪽의 문제 난이도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 연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점수 깎이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현대시 한번 볼게요. 자, 현대시는 두 편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부터 읽을 겁니까? 34번부터 읽을 거죠? 34번 읽습니다. 생명현상을 제재로 삼는 시는, 그럼 여러분 이 시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생명현상이네요.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잡으라고. 생명현상을 제재로 삼는 시는 대체로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하거나 끊어. 자, 그럼 얘들아 보나마나 뻔해. 가는 생명체의 뭘까 얘들아? 풍요로움을 설명하는 거야.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가시에 보면 채소밭 나오지? 그지? 그럼 그 채소밭들이 어때? 풍요롭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생명 파괴 현실을 뭐한다? 극복한다. 두 번째, 나시는 그럼 생명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뭐 한다는 얘기야? 극복한다는 얘기야. 시의 주제를 알려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가시의 생명체가 나오지. 그럼 이건 뭘 보여주고 싶어서? 풍요로움 보여주고 싶어서. 나시의 생명체 나오지. 이건 뭐 보여주고 싶어서? 극복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계속 갑니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뭐하는 태도를? 자족하는 태도를. 자족 동그라미 치고요. 충만한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충만하니까 뭐한다? 자족한다. 자족이 뭐야?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얘기야.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럼 물어보자, 세모자.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나타낸다. 여기서 얘들아, 무슨 감이 드러나? 자족감이 드러난다. 이 얘기야. 정리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맞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럼 뭐가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파괴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것들로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자. 이런 파괴된 곳에서도 뭐한다? 극복하는 게 나오나 봐. 어떤 생명력으로? 강인한 뭐로? 생명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시 읽었죠? 나시에 뭐 나오든가? 버섯 나오죠? 그럼 그 버섯이 뭡니까? 바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애죠.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석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레고 블록을 여러 번 드렸어요. 만드는 건 여러분 마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지금은 사용 설명서대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괜찮다, 비유. 내가 말해놓고 깜짝 놀랐어. 이거 괜찮지? 레고 블록을 샀는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레고는. 그러면 이제 재수하는 거예요. 설명서를 꺼집어내서 걔가 시킨 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애드립이. 자, 그 다음 봐봐.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모습의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대요. 됐나요? 자, 그럼 앞에 가시부터 볼게요. 자, 셈바. 가시는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체가 뭐 하다고요? 풍요롭다고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만족한다고요. 갑니다. 가시 읽습니다.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체전의 동그라미 가보아라 밑줄. 자, 물어볼게요. 그 제목 봐봐. 제목이 체전이지. 그 전자가 무슨 전자야? 요 정도는 알아야 돼. 밭전자지. 그 채가 야채 할 때 채자야. 그러니까 채소밭이라는 얘기야 이게. 몰라도 돼. 오케이? 어찌됐건 체전으로 가보래. 수염을 들어온 옥수수, 가지, 고추, 오이, 토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체전이야. 이런 것들이 울타리 덤불에 이런 넌줄 사이로 반줄반줄 윤기가 돌아. 맞니 얘들아? 윤기 동그레미 동그레미 동글동글 동그레미. 자, 실판 보고 윤기 뭐예요? 윤기 바꿔 뭐예요? 얘들아, 윤기 뭐예요? 풍요로움. 윤기가 풍요로움인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오케이? 갑니다. 얘들아, 표정으로 좀 안다는 표정을 지어줘야지. 너희들 계속 무표정으로 즐기면 안 돼. 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야 말겠어. 난 이해가 돼도 절대 이해하는 척 하지 않으리. 제발 그러지 말아줘. 너희들 포커페이스인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러지 마. 자, 그 다음 봐. 이 지극한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를 주어 아낌없고 받아서 아쉬움 없는 황금빛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연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이 없대. 그럼 얘들아, 햇빛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 아낌없이 받은 거야. 아쉬움 없이 받은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채소가 햇빛을 아쉬움 없이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새끼는 또 시든다고 그래요, 또. 목마르겠다. 뒤져.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풍요로워진 거지. 잘 자랐다는 얘기야. 이해돼? 계속. 과분하지 말라. 끊어. 의혹하지 말라. 끊어. 주어진 대로 정성껏 충만시키면 충만 동그라미. 와, 충만 뒤에 못 쓰고 싶어. 치킨이요. 큰일 나. 미안해. 자, 충만시킴으로써 스스로 족할 줄 알라. 쌤, 충만족. 바꿔봐. 여기 보고. 이거 자족감. 오케이? 계속.
오직 여기에 목숨과 유혈과 천지의 화합이 있거니 한여름 체전에 가봐라. 나비가 신방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다시 나고 뭐 한 거야? 풍요로운 거야.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충만족, 자족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풍요로움에 대한 자족감이 드러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나시 갑니다. 얘들아, 그 비문학의 그 두 번째 질문까지 할 거야. 자, 나짐은 뭐예요? 생명파괴죠. 빨리. 나짐은 뭐예요? 생명파괴죠. 괜찮아. 나는 시간 많아. 나 2시부터 해, 수업. 대답 안 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효주 또 왜? 효주 또 점심 약속 있는 거야? 내 약속은 아니잖아. 자,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야? 빨리. 대답 안 하네. 제목이 뭐야? 음지의 꽃이지? 그럼 선생님 봐. 음지 해석해봐. 시판 뭐 음지 뭘까? 생명 파괴겠지. 그지? 꽃은 뭘까? 극복이겠지. 그래서 음지에 꽃 피우는 게 뭐야? 시 읽었잖아. 버섯이잖아, 버섯. 읽는다. 오늘은 썩어가는 썩어, 세목, 참나무떼, 벌목, 세목,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폐역의 골짜기, 세목, 서로 기댄 채 겨울을 난다, 세목. 이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뭐가 파괴됐다? 생명이 파괴된 거야. 얘들아, 맞니? 벌목이잖아, 벌목. 벌목이 뭐야? 벌 쏘는 거야, 이렇게? 나무를 뭐 하는 거야? 자르는 거죠. 함께 썩잖아요. 바람이 더 높은 게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자라던 홀씨, 동그라미, 홀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버섯 동그라미. 그럼 홀씨와 무엇은 똑같은 단어? 버섯은 똑같은 단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이 파괴된 생명 파괴의 나무에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피어나고 있는 거야? 버섯이 피어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극복한다 이런 얘기야. 황홀한 음지의 꽃이요. 얘들아, 황홀한 음지 말 돼요, 안 돼요? 황홀한 음지가 어디 있어, 얘들아? 그지? 어두컴컴하면 황홀해? 아니지? 그럼 황홀한 음지 표현 깊은 뭘까요? 시험엔 안 나왔어. 역설이죠, 역설. 오케이?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나는 소나기처럼 우두둑 너는 소나기처럼 우두둑 피어나 그 고통 순간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버섯 동그라미. 그럼 이 버섯이 바로 뭐였던 거야? 꽃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나무는 썩어가지만 그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산빛 아래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에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도끼로. 여기서 도끼는 긍정 부정? 긍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의 강인한 뭐로? 칠판 보고. 너의 강인한 뭐로? 생명력으로. 도끼라는 단어를 생명력으로 바꿔야 돼요. 이해됩니까? 너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채우는구나.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와 나시를 해석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다 풀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으로 가봅시다. 얘들아, 다음 주에 갔다 와. 다음 주에 얘들아, 우리 일정 잠깐 얘기할게. 오늘 채점했잖아. 오늘 채점했으니까 이제 내일까지 오답 정리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월화수에는 버린 지문 2개 있지. 어려운 지문. 그거 시간 막 굳이 낼 거 없고 쉬는 시간이든 이렇게 쉬는 시간이든 이럴 때 내가지고 그 2지문만 해결한다 생각하고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알았지? 그걸 읽는 과정이 성장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코칭 오시죠? 코칭 오시면 한 번 더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다음 주에 수특 나올 것 같거든? 나오면 이제 수특 이제 읽는 거 시작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은 생략해도 될까요? 괜찮죠? 이 독서 지문은 1번부터 3번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 지문 해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자, 얘들아, 비문학은 얘들아,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서론. 잊어버리면 안 돼. 서론만 잡으면 끝이야, 비문학은. 알겠니? 서론을 2번 이상 읽는다는 거 명심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 재현이 알고 있죠? 자, 갑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끊어.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끊어. 항목별로 정리하여 끊어.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다.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 밑줄. 자, 그리고 정리해 봅시다. 지금부터 나오는 지문은 뭐에 대한 지문이죠? 유서죠. 자, 근데 유서는 어떤 지문이죠, 여러분? 편리하도록 편찬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용이 편리하도록 만든 서적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게 미친 듯이 반복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는다.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는다. 밑줄. 자, 그럼 물어보자. 유서는 편찬자의 해석이 있어, 없어? 자, 해석이 없어. 서론은 무조건 천천히 읽어야 돼. 알겠지? 자, 뒤에 읽어보니까 얘들아, 조선시대에는 편찬자 해석 들어가대, 안 들어가대? 들어가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앞부분에 이 얘기가 시작이 돼야 뒷부분과 비교 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말 이해돼? 자, 계속 읽는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일반 유서 동그라미,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 세모로 나눌 수 있다. 무슨 작업이 일어났죠? 분류. 자, 기억나? 쌤바 비문학 3개 키워드 불러. 서론, 분류, 전환. 기억나? 그 3가지만 잡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일반 유서 동그라미 칠게. 그 다음, 무슨 유서? 전문 유서 세모 칠게. 갑니다. 편찬 방식의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해 국가주도로 대규모의 유서를 편찬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이전까지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뭐 할 수 있었어? 과시할 수 있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중국의 유서들은 얘들아 무슨 주도? 국가주도였죠. 국가주도 밑줄 쫙 굴려봐. 자, 선생님 봐. 이제 서론이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보여줄게. 이 단어와 반대 단어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정리해. 선생님 봐봐. 자, 유서가 있지. 유서는 뭐 하려고 만든 거야?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거야. 자, 근데 거기에는 편찬자의 의도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맞지, 얘들아? 근데 그 유서는 몇 가지로 나뉘어? 2가지로 나뉘었는데 중국에서는 무슨 주도로 만들었대? 국가 주도로 만들었대. 됐지, 얘들아? 다시 얘기할게. 유서는 뭐야, 얘들아?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거야. 자, 근데 뭐가 들어가면 안 돼?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 맞지, 얘들아? 근데 그 유서는 동그라미와 뭘로 나뉘어? 세모로 나뉘는데 중국은 누구 주도로 만들었다고?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자, 이 단어를 벗어나는 단어가 이쪽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봐. 계속 여기에 묶여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범위라고, 이게 범위. 자, 이제 그 다음 갈게.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조선입니다. 중국 유서를 활용한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어요. 왜?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보이세요? 소규모로 편찬했대. 맞습니까, 여러분? 선택지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중국은 국가고, 맞습니까? 조선은 뭐죠? 개인이죠. 내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오케이, 계속. 목적에 따른 특성은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됐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봐봐. 중국은 무슨 유서가 편찬됐을까? 일반 유서가 편찬됐겠지. 네? 네? 오케이. 갑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의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정향이 지속되는 17세기부터 실학이라는 학풍이 하나의 조류가 형성되며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쌤 볼게요. 여러분 볼게요. 중국은 국가였죠. 조선은 뭐였죠? 개인이었죠. 그럼 아직 안 바뀐 건 뭐예요? 편찬자 해석이죠. 이거야.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실학자의 유서는 현실의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해 두었다. 이제 이해됩니까?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 범주에 평가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작에 중시하지 않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의 안선들을 펼쳤고 주작의 지식을 이어본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의 탐구를 중시해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두었대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사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까지 정리되었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 봐봐.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단어의 범위를 벗어난 얘기가 있니 없니? 없죠. 이것에 반대거나 이것과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 복합지문은 어떻게 읽는지 알려줄게. 그럼 이제 가가 끝났지, 얘들아. 자, 나지문 위에다 써. 가지문이 서론이다. 나지문 위에다 쓰세요. 가지문이 서론이다. 가지문이 뭐라고요, 여러분? 서론이다. 이제부터 실전에서 써먹는 거 다 가르쳐주는 거야. 가지문이 서론이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와 나의 복합지문은, 가지문은 첫 번째 단락이 서론이죠. 나지문은 가지문이 서론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가지문에 있는 내용을 반박하거나 가지문에 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 반복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자원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편찬한 백가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줘요. 밑줄 쫙 돌릴까? 서학 지식을 어떻게 뭐했다고?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래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부터 유서를 쓴 이수광, 이익, 이규경이 순서대로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얘들은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갑니다.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A는 B뿐 아니라 내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A는 B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의 기초에 도덕에 관한 학문의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는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 조선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유서 썼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이제 보이세요? 오케이? 자, 다시 말하면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과학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객관 플러스 주관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왜 가가 서론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복합지문은, 나지문은, 가지문이 서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이에 대한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의 비판이 있었지만 왜 순수하지 않을까요?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가니까요. 오케이? 자, 계속.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대요. 이번엔 이익입니다. 이익은, 그럼 이익이 왜 나왔나요? 서론 다시 가봐요. 이수광 다음에 누구예요? 이익이죠? 그럼 그 다음 단락에는 누구 나와요? 이규경이요. 순서대로 쓴 거예요. 착하죠? 자, 계속 갑니다.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의 직접 자원을 활용합니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학문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시를 심화하고 확장했습니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내겠다는 거죠. 내겠다는 거죠. A는 B가, 얘들아 내겠다는 거죠 하면 밑줄 가야지. A는 B가 아니라 C란 얘기잖아. 내겠다는 거라고 이거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건 않고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했다. 이런 문장들을 찾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건 내겠네. 이건 내겠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와야 돼. 내 말 이해됐니? 세 번째, 그 다음 단락은 얘들아 이규경만 읽을게. 이규경은 해놓고 똑같은 얘기 쭉 나와 있겠죠? 정리되었습니까? 자, 그럼 글 좀 봐봐. 자, 글 좀 봐봐, 글 좀. 첫 번째 단락에 뭐로 시작했어? 유서로 시작했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유서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 유서가 나왔지? 그럼 중국 유서와 반대가 무슨 유서였어? 조선 유서였지?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나 지문에 무슨 역할을 해? 서론 역할을 하지?
그러더니 나지문 첫 번째 단락에 이수관과 이익과 이규영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뭘 했대? 서학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준대지.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이 세 명의 이야기는 다 뭐지? 서학 지식을 어떻게 뭐 했는지 수용했는지 보여주는 거지. 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 얘네들이 이렇게 수용했다는 건 셈바 편찬자 해석이 못 했다는 거야? 들어갔다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유서가 있는데 중국은 국가주도로 했대. 그러니까 조선은 뭐가 많어? 개인주도. 일반 유서가 많았대. 그러니까 무슨 유서? 전문 유서. 여기까지 해줘놓고 가는 끝. 됐습니까? 그럼 나에서는 편집자 해석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세 명의 사람을 등장시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 결국은 이런 식의 글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리하고 돌아갑시다. 선생님 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봐. 아까 월요일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 선생님 봐. 자, 오늘 집에 가서 내일까지 반드시 37문제 무슨 정리? 오답 정리해야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월화수 3일 동안은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비문학 해설해 놓은 지문 올려놨어요. 그 지문 중에 안 푼 지문 2개, 킬러 지문 그 2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목요일날 금요일날 코칭 오시면 프린트로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끝나고 나면 수특교재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렇게 공부 시작합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